네, 오늘의 책은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 입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딱 생각나면서 화가 이렇게 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저는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나한테만 사과를 안 하는지 알았는데 처음엔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이분은 다 그냥 농담으로 넘기거나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불러다가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안 보이냐 했더니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미안하다라든가 아니면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반복되는 실수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하나 취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요구를 했죠.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때서야 이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의 심리가 궁금했어요.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를 믿진 않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심리에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책을 딱 봤죠. 당신 왜 사과하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은 마음을 담아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왜 그렇게 자주 우리가 사과를 망쳐버리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지혜는 리더십, 연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개인의 자존감, 그리고 사랑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역설한다. 네, 숏 서머리 한번 볼까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과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안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얼마만큼의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그러면 곪은 상태로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한편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애완견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견주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않아 상황이 더 크게 불거진 사건이었다. 그때 그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짓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라는 점이다. 아무튼 사람들이 사과를 하는데 받고 나면 기분이 더 나쁘고 안 받으니 못한 사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 없는 사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마음을 담아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왜 그렇게 자주 우리가 사과를 망쳐버리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지혜는 리더십, 연인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개인의 자존감, 그리고 사랑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진정성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나 핑계가 따르는 사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훌륭한 사과는 큰 치료 효과를 지니는데 예로 진정한 사과를 받고 나면 기분이 풀리고 편안해지며
사과하는 사람도 마땅히 해야 하는 사과를 할 때 역시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가 목차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 5번, 목차 5번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미안해 여러 얼굴.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 자기 정당화가 나오면서 안 하느니 못한 사과가 되고 많은 일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진정성이 없거나 어려운 사과를 쉽게 모면하려는 의도이거나 핑계가 뒤따르는 미안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훌륭한 사과가 얼마나 큰 치료 효과를 지니는지는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사과를 받고 나면 기분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할 때 역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이제부터 사과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단순한 단계부터 중간 수준을 거쳐 어려운 단계로 이어지는 미안해이다. 가장 단순한 미안해. 가장 단순한, 그리하여 가장 하기 쉬운 미안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일 때 나온다. 사과라기보다는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반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미처 몰라줘서 미안해. 이거는 약간, 이 표현은 그러니까 영어의 I'm sorry와 비슷한 거지. 실제 이렇게는 잘 사용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미안해는 정확한 사과의 의미죠. 이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 언급되기도 한다. 늦어서 미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가 꽉 막혔어. 아무튼 여기서 미안해는 상대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알아주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사소통이다. 중간 정도로 어려운 미안해. 사과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예전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 사과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짧거나 가벼운 그리고 때를 놓친 사과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내게 상담을 받았던 데버라는 학회 발표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막내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데버라? 데비의 영어가 드부라 아닌데. 하여튼 그냥 읽을게요. 데버라가 정해져 있던 학회 일정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여동생은 결혼 날짜를 고를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무조건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우겼다. 이런 사람들 좀 있죠. 데버라는 학회를 선택했지만 막상 당일에는 결혼식에 갔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이 일은 두 사람에게 모두 상처를 남겼다. 몇 년이 지나 여동생이 보고 싶어진 데보라는 충동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말하지 못했지만 난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도 계속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단다. 그런 멍청한 결정에 대해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할 수가 없구나. 여동생은 맞아 언니 정말 너무했어라는 답장을 보내었다. 이메일은 사과하는데 썩 좋은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데보라는 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기분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진짜 기분이 가벼워졌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면 이런 답변을 받아도 기분이 가벼워질까요? 보통 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상대방은 그래 네가 정말 너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여동생이 잘못한 문제잖아요. 자기는 벌써 다 얘기를 했는데 여동생이 마음대로 잡아버린 걸. 그거는 배려가 없는 여동생의 행동의 문제인 건데 그런데 이 답변에 정말 너무했어. 언니가 잘못했어 라고 답하는 여동생이 왜 이메일을 받고 기분이 가벼워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지 않네요.
가장 어려운 사과,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기. 과거에 잘못했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 사과하고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새삼 들쑤시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사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상대가 얘기를 꺼내지 않는 한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후회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화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방법론을 넘어서 한층 더 사과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물론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상대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의 원인이 나라고 주장하며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있어주기란 대단히 힘들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무례하다고 해도 내가 책임질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하는 편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무례하게 나와도, 그리고 내 뜻과 좀 달랐다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경우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편입니다. 사과를 망가뜨리는 5가지 방법. 그렇지만을 붙이는 것. 상처받은 상대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사과에 따라 붙으면 진정성은 사라진다. 그런 말이 섞여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칫하면 사과가 변명으로 바뀌면서 본래 메시지를 망가뜨리고 만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과를 망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건 상황을 감안하면 내 잘못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 라고 말하는 셈이다.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라는 말. 그는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거짓 사과이다. 이는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거짓 사과이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말은 상대가 자기 반응에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내가 너무 과민했다면 미안해. 혹은 내 말이 공격적으로 들렸다면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뭐뭐라면 미안해 라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전 이런 표현 많이 쓰는 편이네요, 저는. 어쨌든 사과가 아니랍니다. 혼란스러운 사과. 10대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던 어느 아버지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아들의 사소한 실수, 예를 들어 차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화를 내곤 했다. 아들이 맞서 발끈하면 아버지는 내 말이 널 그렇게 성나게 만들었다니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다. 아버지의 그런 사과가 정말 싫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한층 더 화나게 만들거든요. 아들이 내게 말했다. 아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사과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버지는 사과가 아닌 사과는 자기 방어나 책임감 회피에서 나왔다기보다 불안한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사고가 반영된 것에 가깝다. 아버지의 사과 아닌 사과는 자기 방어나 책임감 회피에서 나왔다기보다 불안한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사고가 반영된 것에 가깝다. 체계 내부의 불안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구성원들은 자기 행동이 아닌 상대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기 행동은 아버지가 두통에 시달리는데도 음악 볼륨을 낮추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이런 건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은 아버지에게 두통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 이게 뭐가 다른가요? 아버지가 두통에 시달리는데도 음악 볼륨을 낮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자기가 음악 볼륨을 낮추겠죠? 근데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향이라는 건 아버지에게 두통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 감정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에 용서했으니 또 용서해줘. 사과를 망가뜨린 또 다른 방법은 사과가 자동으로 용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안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과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다고 해도 분노와 고통을 처리할 시간이 없이 성급하게 용서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정한 사과라면 용서와 화해는 이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상대가 원치 않는 사과. 리자는 친구 셀리나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 셀리나는 앞으로 리자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리자를 마음에서 지우려 애쓰면서 결혼 생활을 복구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몇 년 후 리자는 과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사과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게 리자가 맞나? 리자 맞죠? 리자는 지인을 통해 셀리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셀리나 남편과의 외도는 일생 최대의 실수였고 한 번 만나 차라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리나는 리자의 목소리를 셀리나는 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고 애써 잊어버렸던 감정이 회오리 쳤다. 리자는 2번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서 내 입장을 듣는다면 아마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덧붙였다.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셀리나가 응답을 하지 않자 리자는 편지를 보냈다. 집요하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너무 집요하게 보내요. 셀리나는 봉투도 뜯지 않고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자기 인생에 다시금 개입하려는 리자의 집요함이 셀리나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졌다. 리자는 스스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용서의 과정에서 셀리나가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과의 목적은 상처받은 상대를 달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데 있지. 억지로 다시 만나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죄책감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과. 과도한 사과와 미흡한 사과. 미안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과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는 대부분 여자다.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남들에게 감정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키워왔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 신속히 책임감을 느끼곤 한다. 무엇이 과도한 사과를 끌어내는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낮은 자존감, 권리의식 부족, 비판이나 거부를 피하려는 무의식적 욕구, 상대를 만족시키려는 과도한 기대, 감춰진 수치심, 예의 바름의 과시 등등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저 오래전부터 미안해가 자동적으로 입에 붙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원인을 꼭 알아야 과도한 사과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정도를 낮추면 된다. 샐러드 접시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해서 고양이를 밟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 번 사과하지는 말라. 보통 여자분들이 좀 과도하게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해서 그건 아마 그걸 거예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대방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받잖아요. 센스 있어 보여야 된다. 뭐 그런 교육들을 받거든요. 여자가 센스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센스가 없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센스 있게 주위를 둘러봐야 되는 게 이제 여자의 어떤 숙명처럼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못할 경우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접시 하나 잘못 주는 것을 잊었다고 해서 고양이 밟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 번 사과하지 말라는 거죠. 남자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사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맨날 I'm sorry예요. 그분 영어를 섞어 쓰는데 맨날 I'm sorry 하니까
영어권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좀 부담스럽죠. 미흡한 사과도 안 된다. 사과가 미흡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친구를 만나러 시카고에 갔을 때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45분 동안 갇힌 적이 있었다. 한밤중이었고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엘리베이터는 처음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나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불만 제기 편지도 보냈다. 그랬더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신이 왔다. 불편이라고 한밤중에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봐야 그게 어떤 경험인지 알려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담당자의 단어 선택은 내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중요한 관계에서 사과가 미흡하다면 깊고 오래가는 상처가 남는다. 이거는 콜센터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이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어서 전화를 해서 고객센터에 얘기를 하는데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충분하고 훌륭한 사과. 비즈니스 전문가 존 케이더는 저서 효과적인 사과에서 훌륭한 사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한 정의를 내린다. 신뢰나 불편 등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인정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후회를 표현하며 보상을 제한하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과이다. 보상을 제한하라네요. 상대방에 매달리는 사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대방에 매달리는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과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다. 자기 방어, 치욕감 등이 너무 커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인 사람은 결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대가 자기 방어를 강화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내 말이 전달될 가능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 방어적인 상대와의 관계에서 당신 입장을 전달할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자.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만을 말하라. 사실을 살짝만 과장해도 상대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지난달에 남편이 늦게 퇴근한 것이 6번인데 8번이나 늦었다고 비난하면 남편은 불만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실관계 정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사과는 물 건너간다.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고 사과하도록 만들려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규칙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아닌 행동을 비판하라는 것이다. 행동 자체를 비판하라는 거죠. 짧게 말하라.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좀 이렇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고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네요. 짧게 말하래요. 상처받은 사람이나 화가 난 누구나 잘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 아주 중요한 원칙은 바로 짧게 말하라는 것이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 방역을 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더 많이 말할수록 더 적게 전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의 잘못이 크든 작든 마찬가지다. 어렵죠. 치욕감 자극은 언제나 피하라. 슈퍼마켓에서 사탕 한 줌을 슬쩍 해 주머니에 넣었다가 금방 엄마에게 들통난 꼬마가 혼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진행되었다. 엄마는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자, 사탕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주인 아저씨한테 사과하자라고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엄마는 아들의 행동 비판에서 인격 공격으로 즉각 전환했다.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늘 내가 정직하다고 믿었는데 이젠 신뢰하지 못하게 됐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꼬마는 갓 7살이 될까 말까 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7살이든 70살이든 치욕감을 주며 사과를 이끌어낼 필요는 없다. 이끌어낼 수는 치욕감을 주며 사과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 행동 비판에서 벗어나 안 그래도 취약한 상대의 자존감에 도끼를 휘두른다면 상대가 자신의 가해 행동을 반성하고 내게 공감하고 후회하며 회복하려고 애쓸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치욕감은 상대와의 인간관계에 근본적인 피해를 입힌다. 사실 저의 그냥 성격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안 봐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권한이 있다면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사과를 해야 전 사람이 달라지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요. 2가지 입장의 도전. 사과를 하는 입장과 사과를 받으려는 입장에서 제대로 처신하면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면 인과관계 용어를 사용하면서 당신 행동의 결과와 그것이 상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당신 행동이 당신의 상처와 고통을 야기했음을 상대의 상처와 고통을 야기했음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면 사과를 받으려는 입장에서 방어적인 가해자가 자기 행동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들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을 털어놓되 상대가 그 감정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이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보다는 당신이 한 짓을 알았을 때 난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분명하고 자존감도 지키는 발언이다. 마지막 조언.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요구는 역효과만 낸다. 이와 관련해 앨런 워치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에게 굴종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 아니, 좀 잘못하면 굴종 좀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 그 사람 감정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억지로 하는 사과는 모욕적이다. 아니, 본인이 잘못했는데 모욕 좀 받으면 안 돼? 난 이런 책이 참 답답하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아이가 된 듯한 혹은 자존감 없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 그리고 좋은 의도의 사과는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사과를 어떻게 받고 또 받지 않을 것인가? 장시간 비행을 탔다가 내린 후였다. 남편은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해 줄을 섰고 나는 2 아들을 데리고 대기실 바닥에 짐을 놓고 주저앉았다. 배가 출출해 견과류와 초콜릿을 꺼내 아이들에게 먹였다. 바로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간식 먹는 것을 부러운 듯 쳐다보기에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줌 건넸다. 5분쯤 지났을 때 불현듯 여자아이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 생각났다. 그렇지만 아이 어머니가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았고 또 어차피 물어볼 시점이 지나버린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이후 조금 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나는 사과하기로 했다. 좀 전에 여쭤보지도 않고 따님한테 먹을 것을 주어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아이 어머니가 아무 문제 없다고 혹은 괜찮다고 대답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어머니가 내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정중했다. 그리고 말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전달하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내 감정을 충분히 존중했던 것이다.
또 그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말투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웠다. 속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나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우리 딸이 소화당뇨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자면 어쩌시려고요? 라든지 대개 아들들이 바닥을 짚은 더러운 손을 간식 봉지에 그대로 넣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저 한마디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내가 사과해야 할 만한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하지만 비난을 섞이지 않는 응답이었다. 나는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그 뒤로는 다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반드시 그 부모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다. 또한 단순하고도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하게 되었다. 깔끔한 말이네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사과를 가르치는 법.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상담 치료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대답을 했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필요할 때 먼저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사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족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칠 때 어른들이 지켜야 할 또 다른 규칙을 찾아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후 거기서 입 다무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조언이다. 사과를 발판으로 잔소리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반사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사과를 가르치고 싶은가? 내가 공항에서 만났던 아이 엄마를 기억하라. 그 어머니를 본보기 삼아 자녀의 사과를 받아줘라.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용기. 때로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과하는 사람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해나 과민 반응이 문제의 이유라고 주장할 때다. 식사 중에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자기가 맡은 집안일을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말로만 사과하고 반성할 때도 그렇다. 사과해야 할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그 반복적인 사과는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사과가 거짓이나 비난을 되돌리려는 시도라면 이를 분명히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관대함을 택하라. 나는 관대하다. 네. 기본 입장은 사과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사과에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사과해오는 상대 앞에서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이상적인 기준에 맞춰 그 사과를 분석하는 것은 썩 긍정적이지 않다. 물론 예외는 있다. 하지만 사과를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편이 향후 관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남기는 법이다.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처와 고통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상대가 한 말과 행동 및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모두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다. 과거는 과거니 더 이상 떠올리지 말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분노와 후회 이외에 다른 것이 가능한 미래가 아직 남았다는 뜻에 더 가깝다. 근데 상대방도 이렇게 느낄까요? 사과를 그냥 받아주면 모든 것이 용서됐다 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하여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싸움을 끝내고 관계의 긴장을 낮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터놓는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화가 난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닦는 것이기도 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관대한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관계의 방향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상처를 안겨주는 거짓말, 용서해야 한다. 용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특정 개인에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지곤 한다.
충분히 오래 대화를 나누며 경청하고 나면 실제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용서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스스로가 분노, 고통,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다. 자신을 배신하거나 험담한 친구가 벌을 받기를 바라는 양심에 찬 인간이 아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앙심에 찬 인간이 아니에요. 자신을 배신하거나 험담한 친구가 벌을 받기를 바라는 앙심에 찬 인간이 아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용서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이 일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요라는 뜻이다. 가해자를 용서하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이런 용서가 종교적 믿음이나 세계관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저 분노와 후회라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뿐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용서보다는 해소, 객관화, 떠나보냄 등이 더 가깝다. 일부만 용서하기. 흔히 용서는 전부이거나 전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라고들 생각한다. 임신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처럼 말이다. 가해자를 감싸 안거나 내치거나 용서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지는 둘뿐인 것처럼 여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90% 용서할 수 있고 2% 용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남은 10%의 용서를 받기 위해 더 노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몇 년이 흐르고 나면 10%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깨달은 진실. 내가 수십 년 동안 용서와 관련해 사람들을 상담 치료하면서 깨닫게 된 진실 하나는 자신을 부정적 감정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가해자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특정 행동을 용서하지 않고도 가해자를 사랑하고 동정하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차가운 사람인 것은 아니다. 분노의 잔재가 남았다 해도 나는 더 강하고 더 용감한 사람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용서할지 말지 온전히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 치료사도 어머니도 선생님도 영적 지도자도 친한 친구도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해 결정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평화를 찾을 것인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을수록 가책은커녕 신나게 삶을 이어가는 듯 보일수록 피해자가 더 큰 분노와 고통, 비탄을 겪게 된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도 후회도 심지어 인정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에 미투 운동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가해자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너무 신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주신 최고의 조언. 뉴욕 브루클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나는 어머니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누군가 불친절한 언행을 보이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이 이제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어머니는 저 사람은 아주 불행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기분 상한 것을 달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차분한 관찰의 결과였다. 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기분 나쁠 것 없다. 불행이나 불안정감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단다. 누군가 불친절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해석했다. 어머니의 그 말씀 덕분에 나는 웬만한 일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행동을 넘어선 복합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공감을 키우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근데 이거를 역이용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처음 내려왔을 때 혼자 자취를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벽 한 면이, 방이 좀 컸어요. 벽 한 면이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진짜 벽 한 면이 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창문을 열어놓으래요. 안 공기가 바깥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차이가 나서. 근데 겨울에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집을 뭐하러 해? 노숙자로 살지. 내가 월세를 뭐하러 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4층이었는데 따뜻한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따뜻한 물도 수압이 있어야 이게 밀어줘야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밑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수압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진짜 얼마나 놀랬던지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이 지역은 수압이 낮아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럼 저는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는 못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저분이 내가 막 화를 내니까 하는 얘기가 참 마음이 뭐라 그랬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알고 나한테 이제 저기 월세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날 속이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사람이래. 아,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그 마음에 뭐 어떤 어렸을 때 상처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교회에서 뭘 배우시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제가 나가고 나서 또 거기다 이제 그걸 또 바를 거 아니에요. 또 벽지를 바르고 곰팡이가 없는 집처럼 또 팔겠죠. 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저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 슈퍼마켓 들어가서 막 이상한 깽판 부리신 거 아니야? 네.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 가해자가 당신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상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찾는 것이다.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찾을 수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할 수도 있다.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려면 과거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신 얻게 되는 것은 현재에 더 충실한 삶, 지긋지긋한 분노와 회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 강력한 말. 미안해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언어이다. 진심 어린 사과에서 나오는 이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사과는 피해자가 삶을 망가뜨리는 분노, 고통, 원한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잘못된 언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가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를 안겨준다.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이다. 자존감과 성숙도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행동이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며 남에게 준 피해를 인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좋은 사과는 우려와는 반대로 남들의 존경을 얻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과는 인간관계에서도 선물이 된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심지어 격한 싸움을 벌였더라도 관계가 복구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상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그 인간관계는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사과의 두 사례. 아주 다른 사과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전거 도난에 관한 짧은 사과이다. 두 번째는 내가 친한 친구에게 했던 무척 중요한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과이다. 첫 번째 사과, 낯선 사람들 사이의 일회성 사과. 자전거를 훔쳐서 미안해요. 네. 내 친구 릭은 차고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해피엔딩이었다. 릭은 이메일로 자초지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벽 4시쯤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다시 가져다 놓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차고를 살펴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대문 앞을 보니 없어졌던 자전거가 떡하니 서있지 뭐야. 내 기도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 더 놀라운 것은 자전거에 붙어있는 메모였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 쓴 듯했다. 자전거를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도 미안합니다. 솔직한 책임 인정과 사과가 감동적이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술 취한 자신 탓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메모를 쓴 사람은 관계 복구를 기대하지 않았다. 애당초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으니까. 자전거 주인의 미소나 칭찬도 바라지 않았다. 사과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자전거를 가져다 두는 모습이 발각될 위험만 존재했다. 진심에서 또한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에서 사과하는 일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자전거에 붙어있는 서툰 필체의 메모는 때로는 사과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과의 관계 치유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내게 일깨워줬다. 두 번째 사과. 공정함에 대한 기대를 떠나보내기. 수십 년 동안 좋은 친구로 지낸 신라가 뉴욕에서 열린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에 나를 초대했다. 캔자스 집을 떠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았고 항공권 가격도 비쌌다. 그래도 나는 친구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행사장에 가보니 신라 외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에 칼럼을 썼던 잡지의 편집장 블랑슈 뿐이었다. 결국 나는 구석자리에서 블랑슈와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가까이 보냈다. 손님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해 건배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참여하기도 했다. 안 챙겨줬네요. 신라가 안 챙겨줬어.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신라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출판 개념회에 참석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신라는 내가 파티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면서 자기가 얼마나 화나고 상처받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어떻게 저녁 내내 한 사람과만 붙어 앉아 있고 자기 친구들과 사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손님들 중에는 내 책을 읽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옆방에서 열린 공식 행사가 절반을 넘어섰을 때야 들어간 것도 자신과 친구를 시켰다고 했다.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한 방 먹은 기분이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데 오히려 행사를 망쳤다는 원망을 듣게 된 것이다. 부당하고 과장된 비판 같았고 나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랬다면 왜 진작 나를 구석자리에서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신라가 바로 받아쳤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마디만 했다면 나도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을 거야. 어깨라도 한번 두드리면 충분했다고. 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신라는 더 화를 냈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이라도 부은 듯 했다. 나도 짜증이 났다. 사실 이런 일 많죠.
나라면은 저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메일에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오라. 사람들이 내 친구들 중에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오면은 이제 막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해주고 당연히 그러는 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라 입장은 나는 네 행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어째서 신라는 내 탓을 하는 걸까? 나한테 와서 친구들하고 인사하라고 데려간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데 말이다. 옆방의 본 행사는 몰라서 늦은 거지 알았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참석했을 터였다. 내 무심함에 꼼짝없이 당했다는 듯 행사 내내 말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하다니. 난 뉴욕에 간 탓에 일이 꼬이고 돈도 많이 썼는데 말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결국 나는 전형적인 거짓 사과로 전화통화를 끝냈다. 내가 블랑슈하고만 오래 대화해서 그렇게 화가 났다니 정말 미안해. 며칠이 더 지나면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방어 기제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신라는 내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용기를 내주었다. 그 전화통화는 내가 신라의 비판을 들어야 할 순간이었지 내 쪽에서 신라를 공격할 때가 아니었다. 내가 친구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신라는 그 감정을 느꼈으니 말이다. 며칠 후 나는 신라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때 신라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날 만나려고 기대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묻고 들어주었다. 그 중요한 행사에서 그렇게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했다. 신라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구석에 앉아 한 사람과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낸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 이거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보통 동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쑥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보통 친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하는 파티에 익숙하고 여러 사람들 새롭게 사귀는 거에 익숙하죠. 친구에게 아주 중요했던 그 행사를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속으로는 신라가 그래 나도 너한테 뭔가 신호를 보냈어야 했어. 그러니 나한테 책임은 있는 거지라고 말해주기를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떠나보냈다. 진정한 사과는 상대의 상처받은 마음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과하는 쪽이 무언가 얻기를 내 경우에는 용서 혹은 일부의 책임 인정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정도 예의도 없는 사람은 저는 사과를 하고 근데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게 있는데도 네가 잘못했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 그 사람은 다음엔 안 봐요.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뭐 그냥 핑계대는 걸 수도 있는데 관대하라.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없는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남들의 취약함에 대해 관대하라고 말하고 싶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대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대신 보듬어 주기를 기대한다. 진심 어린 사과는 그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핑계나 비난 없이 우리 측의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은 자기 주장이나 정당화보다는 상대의 행복과 관계에 대한 투자이다. 사랑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또 상대의 감정이 과장되고 때로 자기 책임을 보지 못한다 해도 내 쪽의 책임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격 본능을 버리고 진심으로 대하라.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지혜의 리더십, 연인관계, 부모-자녀 관계, 친구 관계, 개인의 자존감, 그리고 사랑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본인이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관대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 가족들, 연인, 때로는 친구 중에서도 꽤 중요한 친구 나에게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가 없이 사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가 없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참 어려운 건데 너에겐 정말 어려워요.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저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책을 읽어도 해결점이 안 나와. 나는 관대하다. 사실 이렇게 관대하게 하면은 일적으로 계속 실수를 하거든요. 긴장을 시켜야 사람이 일적으로 실수를 안 해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같이 좀 날카로운 상사는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당신은 왜 사과하지 않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힘든 책이네요, 이 책은.